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예술작품 앞에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근데 대체 우리는 왜 어떤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 이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나 어떤 음악, 아니면 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고 느낄 때 그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그냥 뭐 순전히 개인 취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대상 안에 어떤 보편적인 그런 비밀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 이 두 이미지를 좀 보세요. 왼쪽은 정말 거칠고 광활한 대자연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인간의 시간과 기술로 빚어낸 예술의 정수잖아요. 완전히 다른데도 우리는 신기하게 이 둘 모두에게서 아름다움이라는 비슷한 감동을 느낀단 말이죠. 대체 이 둘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학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미학이 도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학, 영어로는 에스테틱스라고 하죠. 이 이름이 붙은 건 18세기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어원이 감각이나 지각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게 단순히 예쁜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탐구라는 거죠. 미학의 역사에서 정말 오래되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이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움은 황금 비율처럼 그 대상 자체에 딱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속성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는 말처럼 전적으로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일까요? 바로 이 두 작품이 그 논쟁을 아주 잘 보여주죠. 왼쪽에 있는 이 타르테노 신전, 뭔가 수학적인 비례, 조화, 이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추상 작품은 어때요? 이 작품의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감정이나 해석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철학자들은 아름다움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핵심 아이디어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칸트는 아름다움을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노을을 보면서 저거 갖고 싶다거나 저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의 조화로움에 감탄하는 것, 바로 그런 게 미적 쾌감이라는 거죠. 반면에 헤겔은 예술과의 영감이 작품으로 딱 드러나는 것처럼 절대 정신이라는 어떤 거대한 이념이 예술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과정,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슈펜하우어에게 아름다움은 끝없는 걱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삶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안식처 같은 거였어요. 좋아하는 음악에 푹 빠져서 모든 걸 잊는 바로 그 순간처럼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미적 경험이 그냥 예쁘다 이 한마디로 다 설명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미학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감정들을 다룹니다. 때로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엄청난 크기와 힘에서 오기도 하죠. 바로 숭고미입니다. 이 장엄한 풍경 좀 보세요. 이런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우리는 아름답다는 생각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 그러니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처럼 감탄과 경외심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 이게 바로 숭고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꼭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영화나 소설들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비극미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한계를 다루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삶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심오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미학을 저 높은 박물관에서 꺼내서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학은 더 이상 철학자들만의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도표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오늘날의 미학은 뇌과학이랑 만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고요. 또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미적 취향이나 문화적인 미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석하는 정말 살아있는 학문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들 속에 이런 미학적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K-팝 아이돌의 칼군무, 우리가 즐겨보는 웹툰의 연출, 매일 쓰는 스마트폰 UI의 편리함, 심지어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과 맛까지도요. 전부 우리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술의 발전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미래를 향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오늘날 미학이 마주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창작자의 어떤 고뇌나 경험이 담기지 않은 그냥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물도 과연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그 결과물만 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창작 과정까지 가치에 포함시키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미학의 영토는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만들고 있고요. 또 환경 위기 시대에는 지속 가능성 그 자체가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있죠. 이제 아름다움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딘가에 딱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대와 문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살아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아름답다고 부를 것이며 또 어떤 가치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